내가 감히 올 줄은 몰랐는데 그 꼴 좀 봐. 5년 전 내가 당신을 버렸을 때와 똑같이 한심하군.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지훈의 목소리가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과 수천 송이 난초의 향기, 그리고 현악 사중주의 부드러운 선율로 가득 찬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글로벌 K의 회장이었고 오늘은 그의 두 번째 결혼식 날이었다. 그의 옆에는 재계서열 2위 그룹의 상속녀인 신부 민유라가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하객들 맨 뒤편 화려한 꽃장식 뒤에 숨으려던 전처 오서연을 찾아낸 것이었다. 오서연은 그 초대에 응하지 말았어야 했다. 봉투를 받았을 때 그것이 모욕을 위한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왔다. 왜였을까?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 혹은 자신이 떠난 후 그가 얼마나 잘 사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5년 전 그날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한을 조금이라도 풀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수년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털어 겨우 장만한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낡고 저렴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일하느라 거칠어져 있었고 초라한 자신을 감추려는 듯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지훈은 신부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그는 서연 앞에 멈춰섰다. 그에게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서연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더 차가워지고 더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그는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저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다. 서연이 겨우 입을 열어 무어라 대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구석 직원용 통로 근처에 세워둔 대형 화분 뒤에서 작고 다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엄마, 배고파요. 여기 너무 시끄러워. 그 목소리에 이어 작은 그림자 3개가 튀어나왔다. 안전요원이 당황하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재빨리 인파를 헤치고 서연에게로 달려왔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똑같은 디자인의 스웨터를 입은 두 남자아이와 색이 바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엄마, 저 아저씨가 무섭게 쳐다봐. 연회장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현악 사중주의 연주가 삑 소리와 함께 멎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도 사라졌다. 1000명에 가까운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연회장 뒤편의 이 기이한 장면에 고정되었다. 지훈은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다. 엄마? 그의 뇌가 그 단어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연의 다리에 매달린 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이들도 낯선 아저씨의 시선에 겁을 먹은 듯 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의 얼굴, 특히 두 남자아이의 얼굴은 그가 어릴 적 앨범에서 수백 번은 보았던 바로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날카로운 턱선, 높은 콧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집세고 차가워 보이는 그 눈매. 그건 의심할 여지 없는 강씨 가문의 유전적 표식이었다. 여자아이는 서연을 조금 더 닮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지훈의 그것을 빼다 박았다. 지훈의 뇌가 그 어떤 논리적인 사고도 거부한 채 얼어붙었다. 신부인 민유라가 어색한 정적을 깨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혼란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훈 씨,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회장 가장 앞쪽 상석에 앉아있던 지훈의 어머니 신 회장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신 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놓쳤다. 찡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크리스탈 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바닥을 적셨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그는 어머니인 신 회장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호텔 입구에서 찍힌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흐릿한 사진 몇 장, 그리고 그녀가 불임이라는 진단이 적힌 위조된 병원 진단서. 아들아, 저 여자는 네게 어울리지 않아. 네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몸으로 감히 너를 속이고 글로벌 K의 안주인 자리를 탐낸 것이다.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의 핏줄, 후계자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감히 자신을 속이고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짜고짜 서연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서연은 울면서 매달렸다. 아니에요. 지훈 씨, 제발 이건 오해야. 날 믿어줘요. 하지만 지훈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위선이라고 생각했다. 더러운 여자, 감히 나를 속여?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를 숨기려다 떨어뜨린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가 절박하게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을 때 그는 그녀를 뿌리쳤고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소리쳤고 그날로 그녀를 빈손으로 쫓아냈다. 그는 그녀가 그 빗속에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에게 오서연은 그저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잠시 끼어들었던 오점이었고 배신자였으며 불임의 여자였다. 오늘 그는 그 불임의 여자를 자신의 화려한 결혼식에 초대했다.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녀 없이도 얼마나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녀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유치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임이라던 여자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나타났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정신을 차린 서연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이곳은 아이들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자리에서 당장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우는 막내딸 태희를 품에 안아들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가자, 어서 여기서 나가자. 그녀는 수군거리는 하객들의 시선을 엠비치며 마치 도망치듯 연회장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어깨는 수치심과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 자리를 벗어날 생각뿐이었다. 서연이 몇 걸음 옮겼을 때 그녀의 등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분노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절만인지 알 수 없는 야수와도 같은 포효였다. 당신, 거기 서! 그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고 도망치려던 서연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오서연을 향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포효가 텅 빈 연회장에 메아리 쳤지만 서연은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출구를 향해 절박하게 내달렸다.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자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충격과 정적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웅성거림으로 변했다. 신부 민유라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그녀의 아버드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엎어버릴 듯한 분노의 시선으로 지훈을 쏘아보고 있었다. 수천 명의 하객들은 저마다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술렁였다. 하지만 지훈의 분노는 서연이나 하객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연회장 상석에서 시종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서 있는 그의 어머니, 신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신부와 그녀의 가족에게는 짧은 사과나 변명조차 건네지 않았다. 잠시 실례하겠소. 그는 하객들을 향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부 측을 향해 말하는 것인지 모를 한마디를 내뱉고는 망연자실한 신부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곧장 귀빈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지진이라도 일으킬 듯 무겁고 분노에 차 있었다. 귀빈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닫혔다.
신 회장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서는 아들을 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수습할 변명을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찾고 있었다. 지훈아, 이건 분명 그 여자가.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거운 크리스탈 재떨이를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와장창! 굉음과 함께 최고급 대리석 벽이 깨져나갔다. 저 아이들 뭡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고 위험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여자는 불임이라고. 신 회장은 아들의 그토록 무서운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렸지만 이는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하던 총수의 가면을 다시 썼다. 그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 그건 사실이다. 의사의 진단서까지 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저건 다 사기야. 그 천한 것이 네 결혼식을 망치고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너와 닮은 아이들을 어디서 구해온 것이 틀림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변해갔다. 신 회장은 아들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지훈아, 제발 저런 더러운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 당장 사람을 시켜 저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해. 감히 네 결혼식에 흙탕물을 끼얹다니. 내가 당장... 그녀는 비서를 부르기 위해 인터폰을 집어들여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려쳤다. 사귀라고요? 그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어디서 그렇게 저와 똑같이 생긴 아이 셋을, 그것도 셋 쌍둥이를 한꺼번에 구해온단 말입니까? 지훈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것이 지난 5년간 자신이 지켜온 신념이자 오서연을 증오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불임이고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그것이 무너진다면 자신의 5년은, 그리고 오늘 이 결혼식은 대체 무엇이 된단 말인가? 하지만 아이들의 그 겁에 질린 눈망울이, 자신을 빼닮은 그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말이 사실이기를 진심으로 바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귀빈실을 나섰다. 남겨진 신 회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신혼여행은커녕 신부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다. 글로벌 K 본사 최고층 회장실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불이 환했다. 그는 엉망이 된 턱시도 차림 그대로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김비서. 그의 부름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네, 회장님. 김비서는 오늘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목격했고 지금 이 순간 회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서연, 5년 전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24시간 안에 모든 것을 알아내. 지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어디서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출생 기록, 병원 기록, 유치원, 무엇이든 찾아내.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김 비서가 나간 뒤 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5년 전 그는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은 컸고 그는 서연에게 일말의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 견고했던 확신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가정을 애써 지워버리려 했다. 그는 회장실 한쪽에 있는 비밀 금고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 서류들과 함께 그가 차마 버리지 못한 몇 안 되는 개인적인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 금고 안을 뒤적였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 끝에 작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그것은 그가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은색 열쇠였다.
낡고 빛이 바랜 봉황 문양이 새겨진 작은 열쇠. 그것은 그가 결혼 선물로 서연에게 주었던 오르골의 열쇠였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건 세상에 하나뿐인 곡이야. 당신처럼. 그가 직접 작곡한 서툰 멜로디. 서연은 그 조악한 오르골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끌어안고 기뻐했었다. 그는 5년 전 서연을 쫓아내던 날 그 오르골도 함께 창밖으로 던져버리라고 비서에게 지시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열쇠만은 자신의 금고 깊숙한 것에 남아있었던 걸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열쇠는 그의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지만 지우는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약속된 24시간이 되기 몇 시간 전 김비서가 초췌한 얼굴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김비서는 봉투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은 대답 없이 턱짓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김비서는 침을 한번 삼키고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서연 씨는 5년 전 이혼 직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현재 마포구 합정동의 한 옥탑방에서 새 아이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합정동 옥탑방.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빈곤의 상징이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했는데 지난 5년간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돈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김비서는 다음 장을 넘겼다. 지난 5년간 식당 주방 보조, 대리운전,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건물 청소, 기록에 남아있는 직업만 수십 가지입니다. 보고서에는 서연이 거쳐간 일터의 목록과 함께 그녀가 일하는 모습이 찍힌 흐릿한 파파라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은 사진 속에서 퉁퉁 부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거나 추운 겨울날 배달 오토바이를 타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5년 전 우아하고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김비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지훈은 참을성 없다는 듯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말해. 아이들의 이름은 강태호, 강태준, 강태희. 5년 전 회장님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 3일 뒤에 태어났습니다. 김비서의 마지막 말은 마치 망치처럼 지훈의 머리를 내리쳤다. 9개월 3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지훈은 서류를 빼앗듯이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새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출생일은 김비서가 말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5년 전 그날 밤 그가 그녀를 불임이라고 모욕하며 쫓아냈던 바로 그날. 그녀는 이미 그의 아이들을 그것도 셋이나 뱃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그의 세계가 바로 이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직접 자신의 벤틀리 운전대를 잡았다. 단 한 명의 수행원도 심지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던 김 비서조차 대동하지 않았다. 김 비서가 보고한 마포구 합정동 옥탑방이라는 주소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입력해본 적 없는 가장 낯설고 이질적인 목적지였다. 최고급 가족 시트의 안락함이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의 속은 들끓고 있었다. 9개월 3일. 그 숫자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단호했던 목소리와 서연의 경멸에 찼던 눈빛,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아이들의 얼굴이 뒤엉켜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의 차가 합정동의 비좁은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지훈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강남의 거대하고 화려한 빌딩 숲과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낡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다세대 주택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아래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의 10억원짜리 차는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침입자였다.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적개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의 차를 힐끔거렸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 것을 잠시 망설였다. 주소지에 적힌 건물은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져 떨어질 듯한 외벽,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지우는 숨을 참으며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옥탑으로 향하는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3층을 지나 4층, 그리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철제 계단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당혹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옥상의 낡은 철제문을 밀기 직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바람소리에 섞여 쇳소리가 섞인 멜로디가 들려왔다. 그 멜로디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바로 그가 직접 만들었던 곡조였다. 그가 서연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그 봉황 오르골의 소리. 지후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분명 그 오르골을 5년 전 그날 서연의 모든 짐과 함께 내다 버리라고 지시했었다. 그는 거칠게 철제문을 밀어 열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서울의 야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처참한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옥상 한 구석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판자로 겨우 비바람만 막아놓은 듯한 옥탑방. 그리고 그 낡은 현관문 틈새로 오르골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그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문은 잠겨있지도 않았다. 방 안은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비좁았다. 성인 2명과 아이 3이 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크기. 방 한쪽에는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윙윙거리며 들어왔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오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얇은 이불 위에 앉아 가장 작아 보였던 여자아이 태희를 품에 안고 있었다. 태희는 헬쑥한 얼굴로 얕은 기침을 하고 있었고 서연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그녀의 손에 쥔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이 쓴 봉황 오르골의 태엽을 감고 있었다. 두 남자아이 태호와 태주는 방구석에서 달아빠진 그림책을 보고 있다가 낯선 남자의 등장에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등 뒤로 숨었다. 아이들의 공포에 질린 눈이 지훈을 향했다. 서연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에서 오르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멜로디가 멈췄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새 아이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며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몸을 웅크렸다. 지후는 그 처참한 광경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이 지독한 가난, 이 절박한 공기, 그리고 저 낡아 빠진 오르골. 그가 상상했던 돈을 노린 사기극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신의 혼란을 인정하는 대신 가장 익숙한 무기인 오만함과 분노를 꺼내들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첩과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이게 당신이 지난 5년간 준비한 연극의 무대인가? 지훈의 목소리는 방 안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연기력이 대단하군. 이 끔찍한 가난까지 연출해내다니.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디서 데려왔지? 보육원? 아니면 돈을 주고 빌려오기라도 한 건가? 그는 일부러 더 잔인한 말들을 골라서 내뱉었다. 자신의 혼란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서연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표 한 장을 찢어 그녀의 발 앞에 던졌다. 하얀 종이 조각이 더러운 장판 위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얼마면 되지? 얼마를 원해? 유전자 검사 비용인가? 아니면 이 아이들과 함께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대가인가? 그는 만년필 뚜껑을 열며 빈칸을 채울 준비를 했다. 말해. 네 입으로 직접 그 더러운 금액을 말해보라고.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지훈이 승자의 미소를 짓기도 전에 서연은 그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 종이 조각들을 지훈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종이 파편이 비처럼 그의 완벽한 슈트 위로 흩날렸다. 지훈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모욕에 순간 숨을 멈췄다. 돈?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경멸과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당신 눈에는 이게 다 돈으로 보여? 5년 전에도 당신은 돈으로 내 뺨을 때리더니 이제는 돈으로 내 아이들을 사려 해? 그녀는 아이들을 뒤로 밀어든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지훈의 가슴을, 그 단단한 흉부를 있는 힘껏 밀어붙였다. 지훈은 그 가녀린 여자의 갑작스런 힘에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알아? 이 아이들은 내 목숨이야. 내 전부라고. 당신이 날 짐승처럼 내쫓던 그날 밤 내 뱃속에 있던 내 새끼들이란 말이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당신이 감히 돈 따위로 내 아이들을 모욕해? 당신한테는 그럴 자격 없어. 당신은 5년 전에 이미 모든 자격을 잃었어. 그녀는 방 한구석에 있던 아이들의 낡은 옷가지가 담긴 바구니를 집어들어 그에게 던졌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제발, 그냥 우리 좀 내버려둬! 지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이런 식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그의 세계가 그녀의 절규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 한순간도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그 눈에는 오직 뼛속까지 사무친 고통과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옥탑방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엄마, 무서워. 저 아저씨 누구야? 태호가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그 혼란스러운 눈빛이,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 그 모든 비극을 조종했던 신 회장의 존재가 두려웠다.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강지훈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옥탑방은 공포와 절망의 냉기로 가득 찼다. 서연은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울음소리에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의 곁에 꼭 붙어 있었다. 엄마, 괜찮아. 맞이인 태호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 여자가, 신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지훈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괴물, 신 회장이었다. 그녀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늦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옥탑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방 한가운데에 싸늘하게 쓰러져 있는 태희를 발견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태희야, 눈 좀 떠봐, 제발. 서연은 피가 얼어붙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안아들었다. 옆에서 자고 있던 태호와 태준이도 놀라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미친 듯이 골목길을 달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발밑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낯설고 차가운 병원 복도,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서연의 폐부를 찔렀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르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무감정했다. 정밀검사 결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서연은 그 낯선 의학 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병인가요? 그냥 심한 감기가 아니고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간단히 말해 골수에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병입니다.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의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당장 가족들의 조직적 합성 항원 HLA 검사를 진행하자고 했다. 서연은 자신의 피를 뽑고 겁에 질려 우는 두 아들 태호와 태준이의 팔을 붙잡고 검사를 받았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저라도 아니면 두 아이 중 하나라도 맞게 해달라고. 그녀가 믿지도 않는 신에게 수천 번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다음 날 의사는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유감스럽게도 어머님과 두 아들님 모두 태희 양과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병원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선생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태희 그냥 이렇게 죽는 건가요? 그녀는 의사의 하얀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타인 간의 골수 기증자를 찾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확률도 희박하고요. 어머님, 혹시 아이의 아버지가 계시다면 친부의 조직이 일치할 확률이 형제자매만큼이나 높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찔렀다. 아이들의 아버지, 강지훈. 5년 전 자신을 불임이라 모욕하며 짐승처럼 내쫓고 바로 어제 돈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사려 했던 그 남자. 그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다시 찾아가 무릎 꿇고 애원하느니 차라리 태희와 함께 이 세상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태희의 헬쑥한 얼굴이 보였다. 안 돼. 내 딸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그녀의 자존심, 증오, 분노, 그 모든 것이 모성애라는 거대한 불길 앞에서 힘없이 녹아내렸다. 서연은 병원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낡은 스웨터 차림,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 그녀는 택시를 잡을 돈조차 없어 무작정 강남을 향해 버스를 탔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여의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유리성, 글로벌 K타워였다. 그녀가 한때 안주인이 될 뻔했던,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담이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그곳. 그녀는 그곳에 지옥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을 강지훈을 만나러 가야 했다. 글로벌 K타워의 1층 로비는 궁전처럼 화려했다. 모든 것이 값비싼 대리석과 유리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의 남루한 차림은 그곳의 청소부보다도 못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즉시 완벽한 유니폼을 차려입은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의 온몸을 훑었다. 서연은 그들을 밀치며 소리쳤다. 강지훈 회장 만나러 왔어요. 당장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요. 제발. 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녀의 절규는 거대한 로비에 울려 퍼졌고 출근하던 수백 명의 직원이 걸음을 멈추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놔요. 이거 놔. 나 강지훈 씨 만나야 해. 내 딸이 죽어간단 말이야. 서연은 발버둥 쳤다. 그 순간 로비 중앙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임원진 몇 명을 대동한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막 중요한 이사회를 주재하러 가는 길이었고 그의 얼굴은 어제 옥탑방 일로 인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지훈은 로비의 소란과 그 중심에 있는 나측은 그러나 어제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여자의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보안 요원들이 그에게 달려와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무단으로. 지훈이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서연은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듯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차갑고 단단한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지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수백 명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이미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찍기 시작했다. 글로벌 K의 총수가 웬 거짓골을 한 여자에게 발목을 잡힌 채 서 있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 힘도 없는지 이마를 바닥에 대고 빌었다. 회장님, 아니 지훈 씨, 내 딸 우리 태희가 지금 죽어가요. 병원에서 골수 이식이 필요하대요. 그녀는 울음조차 사치라는 듯 메마른 목소리로 단어들을 토해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어제 옥탑방에서 자신에게 찢어준 수표를 집어던지던 그 당당하고 도끼 넘치던 여자가 지금 자신의 발밑에서 이마를 찌으며 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도 연기인가? 수백 명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글로벌 K의 회장 발밑에 무릎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처절한 연극을 대체 왜 하는가? 하지만 그녀의 어깨를 적신 축축한 얼룩과 그녀의 몸에서 나는 지독한 절망의 냄새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의사가 그랬어요.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제발 검사 한 번만 받아주세요.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내가 평생 당신 눈앞에서 사라질게요. 내 목숨이라도 줄게요. 제발 우리 태희 좀 살려주세요. 서연은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를 위해 모여있던 임원들은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하며 지훈의 눈치만 살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교에 다시 한번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 이식, 아빠, 이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만약 저것이 연기가 아니라면, 만약 어제 그 옥탑방에서의 분노가 진심이었고 오늘의 이 절망 또한 진심이라면 그는 이 혼란의 끝을 봐야만 했다. 그는 이 끔찍한 진실 혹은 거짓의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사, 취소해. 그리고 병원 알아봐. 지훈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지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병원으로 향했다. 서연은 마치 죄인처럼 혹은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병원은 글로벌 K의 강지훈 회장이 직접 방문했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병원장이 직접 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를 응대했다. 지훈은 어떤 질문도 어떤 감정 표현도 없이 묵묵히 검사에 응했다. 그의 팔에서 차가운 피가 뽑혀나갔다. 그는 검사 내내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작고 헬쑥한 여자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혹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를. 기다림의 시간은 지옥이었다. 서연은 중환자실 앞 복도바닥에 주저앉아 달아빠진 묵주도 없이 기도만 반복했다. 지훈은 병원장이 내어준 최고급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검사 결과에 쏠려 있었다. 그는 어제 옥탑방에서 들었던 그 낡은 오르골 소리를 떠올렸다. 그가 찢어버린 수표, 그리고 그의 발밑에서 울부짖던 서연의 처절한 모습.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그를 덮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신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만약 어머니가 날 속인 거라면 그 가정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침내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장이었다. 그는 VIP 병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김 비서가 긴장된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말해. 우선 조직 적합성 항원 검사 결과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회장님은 태희 양과 100% 일치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기적입니다. 당장 수술 준비를. 병원장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지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100% 일치. 그의 머릿속은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훈은 전화를 끊으려는 병원장을 붙잡았다. 그리고 하나 더, 친자, 확인검사, 그것도 같이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병원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회장님, 그렇습니다.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99.999%. 회장님이 새 아이 강태호, 강태준, 그리고 강태희 양의 친부가 확실합니다. 딸깍. 지훈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고급 스마트폰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99.999%. 그 숫자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그가 지난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 그가 서연을 증오했던 이유, 그가 오늘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했던 명분,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5년 전 어머니가 내밀었던 그 불인 진단서가, 그 외도 사진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이 순간 증명되었다. 그는 속았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완벽하게 속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것이다. VIP 병실 바닥에 산산조각난 스마트폰은 강지훈의 무너져 내린 세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99.999%, 그리고 100% 일치. 그 숫자들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지난 5년간 그가 굳건히 쌓아 올렸던 확신의 성벽, 오서연을 향한 증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는 바보였다. 아니, 괴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살게 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김비서.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메마른 생명력 없는 소리였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난 사람처럼 보였다. 네, 회장님. 김비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5년 전 그날 밤의 부당한 해고 명령을 그 역시 알고 있었기에 그는 공범이나 마찬가지였다. 지훈의 고통이 그에게도 전염되는 듯했다. 당장 병원장 연결해.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기계적인 명령만이 존재했다. 수술, 지금 당장 준비하라고 해.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이 병원에 있는 최고의 자원, 지금 당장 전무 투입해. 그는 김비서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VIP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중환자실 앞 복도였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서연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눈물조차 다 말라버린 상태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으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가 다가와 또다시 무슨 모욕적인 말을 던질까, 아니면 검사 결과를 빌미로 아이들을 빼앗아가겠다고 협박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발치, 그 더럽고 낡은 신발에 머물렀다. 이 신발을 신고 그녀는 지난 5년간 얼마나 차가운 바닥을 내디뎠을까.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는 서연을 지나쳐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유리 너머 작은 몸에 온갖 튜브를 꽂은 채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태희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딸, 그가 하마터면 자신의 손으로 죽일 뻔했던.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태희야.
그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이름이 그의 가슴 속에서 피처럼 터져나왔다. 아빠가 미안해. 그는 속으로 수천 번 용서를 구했다. 그 순간 그의 차가운 심장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병원장과 최고의 의료진이 그에게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경외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당장 수술 준비를. 병원장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가장 빠른 시간으로 1분 1초라도 지체하지 마. 만약 내 딸이 잘못되면 이 병원 통째로 날아갈 줄 알아. 그것은 회장의 협박이 아니라 절박한 아버지의 애원이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수술 준비실로 향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간호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강지훈 회장님께서 태희와 조직이 100% 일치하신대요. 지금 당장 골수기증 수술을 준비하고 계세요. 태희, 이제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강지훈이? 그가 태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골수를 내어준다고? 옥탑방에서 돈으로 아이들을 사려 했던 그가? 그녀는 안도감보다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그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왜 5년 전에는?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뒤엉켰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질문도 중요하지 않았다. 태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지만 간호사의 부축을 받고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한편 강지훈은 수술을 위한 마지막 검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몸이었고 사소한 수술 하나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글로벌 K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딸에게 생명을 나눠주어야 하는 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수십억짜리 맞춤 정장을 벗고 병원에 얇고 소독약 냄새가 나는 환자복을 입었다. 그 초라한 환자복이 그가 지난 5년간 입었던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 더 그에게 어울리는 듯했다. 그가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막 몸을 뉘려던 순간이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신 회장이 악마와도 같은 형상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뒤에는 이 사태를 알린 병원장이 사색이 된 채 따라붙어 있었다. 신 회장은 병원장으로부터 회장님의 숨겨진 따님과 골수가 일치한다는 아첨과 축하가 뒤섞인 전화를 받고 이성을 잃었다. 모든 것이 탄로 났다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오는 내내 사기일 것이다. 그 여자가 꾸민 짓일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지금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우려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너 지금 미쳤어? 젖갓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 몸에 칼을 대겠다고? 당장 그만두지 못해. 저건 다 사기야. 그 여자가 널 속이고 있는 거라고. 그녀는 지훈의 팔을 붙잡고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사기?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5년 전 서연을 내쫓던 그날 밤의 분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가운 죽은 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목을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신 회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99.999% 그리고 100% 이게 사기입니까? 그 낮은 목소리에 신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아들의 그토록 무서운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그건! 신 회장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발버둥 쳤다. 그 여자가 널 꼬드겨서 조작한 거야. 의사들을 매수한 게 틀림없어. 내가 당장... 그녀는 자신의 권력으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광기를 받아줄 아들이 아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찢었다. 왜? 도대체 왜?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거, 그 여자가 불임이 아니라는 거, 5년 전 그날 밤, 그 진단서, 그 사진, 전부 어머니가 꾸민 짓이었습니까? 말해봐요, 어서! 그의 포효에 신 회장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소리에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던 서연이 놀라 달려왔다. 그녀는 반쯤 열린 수술 준비실 문틈고 지훈이 자신의 어머니를 붙잡고 울부짖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을.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내 아이들한테. 지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글로벌 K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아들이었고 자신의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신 회장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그 살기 어린 눈빛과 절망적인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의 굳건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래, 그랬다. 그녀의 자백은 히스테릭한 절규였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그 불임 진단서도 그 외도 사진도 다 내가 만들었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서연을 탓했다. 그 천한 것이 감히 네 아내 행세를 하고 글로벌 K의 안주인 자리를 넘보는 걸 내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단 말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을 가득 채웠고 문 밖의 서연에게도 똑똑히 들렸다. 신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나는 다 널 위해서 그랬어. 그깟 계집애 하나보다 우리 글로벌 K가 네가 더 중요했단 말이다. 네가 그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없었어.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의 끔찍한 사랑, 그 뒤틀린 모성애가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자백은 지훈의 심장뿐만 아니라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연의 심장마저 갈갈이 찢어놓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다. 불임, 외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들의 악랄한 계략 때문에 그녀는 지난 5년간 자신의 아이들을 아버지 없는 죄인처럼 키워야 했고 옥탑방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야 했다. 그녀의 입에서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안도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5년의 세월을 동째로 도둑맞은 자의 억울하고 원통한 피눈물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완전한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그의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다.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틈으로 바닥에 무너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만 마디의 말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난 5년간의 고통을 보상할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고통을, 그녀의 눈물을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심장은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수술실 카트가 도착했다. 의료진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 끔찍한 가족 드라마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훈을 불렀다. 회장님,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어머니의 절규도 의사의 부름도 뒤로 한 채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수술 카트 위로 몸을 뉘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딸을 살리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지난 5년간 저지른 끔찍한 죄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속죄하러 가는 길이었다. 카트가 수술실의 무거운 문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의 눈은 서연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나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연은 그의 마지막 눈빛을 보며 자신들의 잔인한 운명에 몸서리쳤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하얀색 무균실의 정적이 강지훈과 오서연,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아이들의 잔인한 운명을 감쌌다. 다행히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지훈의 건강한 골수는 마치 길 잃은 배가 등대를 찾듯 딸 태희의 작은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태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고 며칠 뒤에는 창백하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엄마를 향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서연은 그 미소 하나에 지난 5년간의 지옥 같던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강지훈 역시 VIP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골수를 채취한 등의 욱신거림이 아니었다. 그의 고통은 영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김 비서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수술로 인해 쇠약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결단력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지? 김 비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병원 복도를 뒤흔들었던 신 회장의 끔찍한 자백 이후 그녀는 병원 보안팀에 의해 격리된 상태였다. 말해. 지훈의 차가운 명령에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별관에 모셔두었습니다. 지훈은 링거를 꽂은 팔을 들어 눈을 가렸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볼 자신이 없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당장 글로벌 K의 모든 직함과 권한을 박탈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내 뜻이라고 전해. 그리고 강릉에 있는 별장으로 모셔 그곳에서 평생 참회하며 사시려고 해. 그것은 아들의 마지막 효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파괴한 범죄자에 대한 회장 강지훈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쪽에 있는 형벌이었다. 신 회장은 별장으로 끌려가다시피 이송되던 날 아들의 병실에 마지막으로 들렀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다. 다 널 위해서.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을 피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에 잿빛 하늘만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를 위해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여자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장사 지낸 후였다. 신 회장은 아들의 그 얼음장 같은 냉담함에 절망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괴물, 즉 자신의 뒤틀린 사랑이 빚어낸 냉혹한 아들의 모습에 절규하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날 이후 글로벌 K의 철의 여제 신 회장은 재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지훈은 그렇게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면서 동시에 자신을 낳아준 존재와의 연결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첫 번째 속죄의 대가였다. 며칠 후 지훈은 휠체어를 타고 태희의 1인실 병실을 찾았다. 서연은 곁에서 태희에게 묽은 미음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사이에는 여전히 수천 킬로미터의 얼음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그 어떤 변명도 사과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멀찍이 서서 잠든 태희의 헬쑥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서연이 챙겨온 가방에서 쭈뼛거리며 두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태우와 태준이었다. 아이들은 병원 복도에서 자신들의 아빠일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아저씨를 마주쳤다. 지훈은 두 아이를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두 아이, 자신의 핏줄. 그는 어색하게 웃어 보이려 애썼다. 안녕?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평생 아이를 안아본 적도 달래본 적도 없는 남자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김 비서가 준비해둔 최고급 장난감 로봇과 드론이 담긴 쇼핑백을 내밀었다. 이거 너희들 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 값비싼 선물에 기뻐하기는커녕 아빠의 경직된 태도와 낯선 모습에 겁을 먹고 다시 서연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저리 치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아와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아이들은 당신의 돈이나 선물 따위로 살 수 없어요. 지난 5년간 아이들은 이런 거 없이도 잘 컸으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였다. 지훈은 불에 댄 듯 쇼핑백을 떨어뜨렸다. 장난감들이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돈으로, 물질로 이 상처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5년 전 수표를 던졌던 그 오만함이 여전히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음을 깨닫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날부터 지훈의 진짜 속죄가 시작되었다. 그는 회장직을 잠시 내려놓고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선물을 들고 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병실 구석에 놓인 작은 보호자용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태희를 간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태호와 태준이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그들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자신의 눈과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 서연은 그를 완전한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가 있든 없든 그녀는 자신의 일만 했다. 그녀의 마음은 5년 전 그날 밤 신회전의 자백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용서? 그녀는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렸다. 그녀는 지훈을 증오하지도 않았다. 증오는 감정이라도 남아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강지훈은 그저 태희의 생명을 구해준 골수 기증자, 그 이삼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얼음장도 매일 햇볕을 쬐면 녹는 법일까? 태희가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퇴원하던 날, 지훈은 그들을 옥탑방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그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오는 대신 병원 근처에 작지만 따뜻한 햇볕이 드는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그 집에 들여놓은 것은 침대나 소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옥탑방에서 보았던 칠이 벗겨지고 녹이 쓴 그 봉황 오르골이었다. 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수소문해 국내 최고의 골동품 복원장인을 찾아냈다. 그는 장인에게 억대의 돈을 지불하며 단순히 외형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쇳소리 섞인 멜로디까지 5년 전 그날의 소리로 되돌려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이 새 아파트에 짐을 풀건 달, 지훈은 완벽하게 복원된 오르골을 들고 찾아왔다. 낡은 흔적은 사라지고 봉황은 다시 금빛 날개를 되찾았으며 태엽을 감자 맑고 청아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속삭였던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며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르골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5년 전의 억울함도, 그동안의 고통도, 그리고 오늘의 이 혼란스러움도 모두 그 울음 속에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 앞에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자격조차 없음을 알았다. 그는 옥탑방에서 수표를 던졌던 그 오만한 강지훈이 아니었다. 서연아.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 알아. 내 모든 걸 다 준데도 5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는 자신의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대었다. 그가 로비에서 보았던 그녀가 했던 그 절박한 자세 그대로였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 없어. 당신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나는 평생 죄인이야. 하지만 제발 아이들 곁에서 그저 아빠라는 이름으로 숨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줘. 제발 부탁이야.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오만했던 재벌 총수가 한 여자의 발치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가장 용감한 맞이 태호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울고 있는 엄마와 바닥에 엎드린 아빠를 번갈아 보더니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였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아빠?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낯선 단어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태호, 태준, 그리고 어느새 회복한 태희까지 세 아이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호기심과 어쩌면 아주 작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용서는 그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훈은 새 아이를, 자신의 잃어버렸던 5년을 떨리는 팔로 끌어안았다. 낡은 오르골의 멜로디가 그들의 더디고 고통스러운 치유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상처가 그렇듯 시간은 흉터를 남겼지만 동시에 살이 돋아날 자리도 내어주었다. 강지훈과 오서연, 그리고 세 아이들은 더 이상 5년 전의 악몽이 서린 그 끔찍한 옥탑방에도 5년 전에 오만함이 가득했던 차가운 저택에도 살지 않았다. 그들은 지훈이 처음 그들을 위해 마련했던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에서 보통의 가족들처럼 느리지만 단단하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5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오늘은 새 아이가 태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소풍날이었다. 태희는 이제 언제 아팠냐는 듯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잔디밭을 힘차게 뛰어다녔다. 1년 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 헬쑥한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훈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 어색한 듯 연신 셔츠깃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글로벌 K의 회장으로서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지금 당장 휴대용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빠, 고기 다 타잖아요. 마지 태호가 제법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핀잔해 주었다. 지훈은 당황하며 집게를 허둥지둥 놀렸다. 아니, 이게 불이 너무 세서.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아이들과의 술래잡기 한 판에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오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막을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아니 6년간 그녀가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마음 편한 진짜 웃음이었다.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서툴게 고기를 뒤집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니, 아직은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다시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5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악몽을 꾸었고 신 회장의 그 끔찍한 절교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아이들이 그녀의 다리를 붙잡아 주었다. 지훈은 마침내 시커멓게 타버린 고기 한 점을 태우의 접시에 올려놓으며 멋쩍게 웃었다. 첫 작범이야. 좀 탔지만. 태우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못 이기는 척 고기를 입에 넣었다. 맛없어. 아이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태준이와 태희가 달려들어 아빠가 구운 고기를 순식간에 해치웠다.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충만함과 행복감을 느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 주는 그 어떤 성취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행복이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살았다. 그것은 글로벌 K의 회장 강지훈이 아니라 태호, 태준, 태희의 아빠 강지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 기저귀를 가는 법부터 동화책을 읽어주는 법,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법까지 새삼의 모든 아빠가 당연하게 하는 일들을 0부터 다시 배웠다. 그는 회의 시간을 줄였고 불필요한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는 집에 돌아와 그들의 곁을 지켰다. 서연 역시 그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족에게 쏟아부었다. 옥탑방의 악몽 같은 기억도 그가 복원해온 봉황 오르골의 맑은 멜로디 소리 아래 서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 오르골은 이제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매일 저녁 아이들의 자장가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부서진 과거이자 동시에 그들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잦아들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잠시 태블릿 PC로 만화를 보게 한 뒤 서연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 달리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다 이내 결심한 듯 그것을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낡고 칠이 벗겨졌던, 하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세공되어 다시 빛을 되찾은 두 개의 작은 반지였다. 그것은 5년 전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날, 지훈이 서연의 손가락에서 빼앗아 던져버렸던 그들의 원래 결혼 반지였다. 지훈은 김비서를 시켜 5년 전 그 저택의 모든 짐을 뒤져 기적처럼 이 반지들을 찾아냈던 것이다. 서연은 반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용기를 얻는 대신 더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떡하지? 지훈은 5년 전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 아직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내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저지른 짓은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다는 거 알아.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절박함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 당신 곁에서 그리고 아이들 곁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고 싶어. 그는 반지가 든 작은 상자를 열었다. 5년 전 내가 당신을 모욕하기 위해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했던 그날, 당신은 내게 새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지. 당신은 내게 가장 큰 굴욕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을 주러 왔던 거였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구원해 주러 왔던 거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서연, 나 다시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태우, 태준, 태희의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다시 이 반지를 받아줄 수 있을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지훈의 눈물 젖은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상자에서 반지를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대신 지훈의 거칠어진 왼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남자의 반지, 지훈의 반지를 들어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 천천히 끼워주었다. 지훈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눈물 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바보,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그녀는 지훈의 뺨을 감쌌다. 당신은 이미 1년 전에 태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었을 때, 그리고 내 앞에서 그 여자 신 회장의 죄를 물었을 때 이미 내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빠였어. 그녀는 자신의 반지를 집어들어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신이 직접 끼워줘요. 5년 전처럼, 아니 5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5년의 세월을 돌아 그들의 인연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만화를 보던 아이들이 어느새 달려와 두 사람을 얼싸안았다. 엄마, 아빠, 결혼하는 거야? 와, 신난다! 아이들은 그저 엄마 아빠가 껴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하며 잔디밭을 뒹굴었다. 지훈은 서연에 끌어안았고 서연은 지훈의 품에 기댔다. 5 식구는 그렇게 붉은 노을 아래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희망의 서사시로 끝을 맺었다. 지훈과 서연의 치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억만장자의 굴욕적인 초대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강지훈과 오서현, 그리고 새쌍둥이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용서와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기회를 믿으시나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과거의 그 어떤 끔찍한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TTT3의 사본이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